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생물학을 같이 공부할 박태양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미생물학이 이제 보건연구사 시험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조금 오늘 첫날이라 좀 어색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미 책을 다 구매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이미 대학 과정에서 수강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OT는 길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생물학인데 제가 준비한 책은 일단 브룩의 핵심 미생물학 책입니다. 책 여러분들 사신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브룩의 핵심 미생물학 말고 이제 본교재가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미생물학 책인데 브룩의 미생물학 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미생물학은 말 그대로 조금 중요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좀 책이 좀 얇게 나온 건데, 실제 미생물학 책은 조금 두껍죠. 그걸로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물론 책 내용상 중점적으로 나갈 거는 핵심 미생물학 책을 기준으로 나갈 거지만, 제가 PPT나 자료,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브룩의 본 교재 있죠. 그 본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핵심 미생물학 책이 없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실어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어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문하고 영어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혼용돼서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학명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조금 외워야 될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물론 이제 국문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로도 설명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책 보시면은 책 내용에 국문하고 영어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 생물학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죠, 베이스. 베이스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미생물학 책에 나와요. 그 내용도 물론 설명을 할 겁니다. 하고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 일반 생물학 수준 정도의 어떤 지식만 있어도 풀리는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 교과 외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미생물학 책에는 없는데 브룩 본교재 책에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생물학이나 다른 어떤 과학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도 필요하다면 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미생물학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 뭐 자료도 좀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책 펼쳐 보시면은 일단 기준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미생물학 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본 교재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미생물학 기초 1단원이죠. 미생물 세계, 구조, 기능, 대사, 그다음에 분자, 정보, 흐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인 큰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뒷단원으로 넘어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세포 구조가 어떤데, 뭐 세포막은 어떻고, 세포벽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오늘 이번 시간 동안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자, 미생물 세계에 대한 탐구. 자,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생물학 전반에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어디 있겠어요. 뭐 유전학이든
뭐 세포생물학이든 뭐 조직학이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생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구 역사, 즉 생물학,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 최초로 생성된, 최초로 만들어진 생물이 아무래도 미생물일 거고 그 미생물이 현재 지금까지도 이 전 세계의 어떤 자연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이면서도 동시에 다양성도 어마무시하고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 물질로서 가장 큰 생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물량이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을 그냥 한때 다 모아서 형성된 생물량, 즉 유기물량이 있겠죠. 그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미생물의 전체량이 이 지구의 어떤 생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생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양도 많고 다양하며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미생물 연구. 그냥 연구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를 위해, 즉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델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생물이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얻어야 그로부터 뭔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알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바로 배양입니다. 배양. 아마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뭐 치를 다 떨 거예요.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셀 컬처라고 하죠. 셀 컬처라고 하는데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 환경에서 세포, 조직, 미생물 등등을 기르는 어떤 행위를 배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배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영양 물질을 우리가 배양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을 배양액. 요즘에는 이제 아마 실험실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생물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배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고체 배지. 그리고 양면이 좀 투명한 형태의 뭐 리차드 패트리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양액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기른다. 그다음에 생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장의 개념 뭐예요? 몸집이 커지고 키가 크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미생물학 뿐만 아니라 뭐 생태학이라든지 어떤 여러 생물체를 다루는 학문에 있어서의 생장은 세포 분열로 인해서 세포수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점이 좀 포인트예요. 다시 생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걸 의미하지만 미생물학이든 생태학이든 어떤 생물 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런 용어가 있고 이런 것들 주제로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물론 범위 나중에 뒤에 가서 범위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게 두 가지죠. 바로 뭐예요? 그죠? 진핵세포랑 원핵세포죠. 여러분 책 4페이지에 보시면은 미생물의 세포 구조가 이제 그림으로 그 다음에 현미경 사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위에 A에 나와 있는 원핵생물 프로캐리오트죠. 프로캐리오틱 셀이라는 것도 부릅니다. 프로캐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다? 그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네 가지죠.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자, 먼저 보고 갈게요. 미생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일반적으로 원핵세포를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세포막. 아무래도 세포 내 외부를 구분 지어줘야 될 무언가 장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질, 단백질, 핵산, 다당류, 뭐 여러 가지 영양물질 이런 것들 녹아있는 세포 내 액상 혼합물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고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건데 전사 번역하는 과정에서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 때 리보솜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리보솜 또는 최근 개정 용어로는 라이보솜이라고도 부릅니다. 라이보솜.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논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이게 개정 용어라고 표현을 했죠 방금. 그래서 최근에 좀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을 좀 더 가깝게 쓰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용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리보솜도 마찬가지 라이보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 용어하고 과거 용어까지 제가 가능하다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로서 요거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포벽, 세포의 구조적 강도를 부여한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한테 있어서 뼈 같은 기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세포벽이라고 하죠. 세포벽은 원핵생물, 세균과 같은 곳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식물 세포벽도 있고 그 다음에 균류, 균계죠, 균계. 거기서도 관찰이 된다. 그 다음에 전투가성이며 식물과 미생물에 존재한다. 전투가성이 나중에 뒤가 설명하겠지만 선택적 투과성과 전투과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전투과성은 말 그대로 모든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어떤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뭘 가진다? 세포벽,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질, 그 다음에 리보솜, 라이보솜을 가진다. 이게 이제 프로캐리오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유캐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막성 소기관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상에서 프로캐리오트가 유캐리오트가 될 때 바깥쪽에 있던 세포막의 안쪽으로 폴딩, 즉 함입되는 과정에서 소포체라든지 골지체, 그다음에 핵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세포 외부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어떤 진정세균 또는 프로캐리오트를 이제 먹는 과정에서 식세포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세포 내에서 그대로 남아버리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했어요. 자, 용어를 간단하게만 적어 볼게요. 세포막 함입설, 함입설,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설이 이제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고, 프로캐리오트에서 유캐리오트가 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조금 진화된 형태의 막성 소기관을 가지는 유캐리오트가 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세포막 함입설을 통해 가지고 내부 세포막을 가지는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세포 내 공생설을 통해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건 한번 봅시다. 여기 내부를 보면은 자, 유캐리오트 볼게요. 유캐리오트에 보니까 핵막도 있고, 그죠? 리보솜, 소포체, 뭐 골지체 이런 것들. 혹시나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리보솜은 막성 소기관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에다가 뭐가 합쳐진 형태? rRN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이게 리보솜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막성 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프로캐리오트에서 관찰될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정리를 한 거네요. 자, 진핵세포랑 원핵세포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식물, 동물, 조류, 원생생물, 진균류 등이 진핵세포에 속하고 그 다음에 막성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막성세포 소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포체, 골지체, 핵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다음 원핵세포 진정세균과 고세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용어를 좀 약간 되게 혼용해서 좀 많이 쓰긴 해요. 진정세균이라고도 하고 그냥 편하게 세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편하게 점이죠, 점.
근데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고균이라고도 해요. 고균. 그래서 요걸 용어를 진정세균이라 부를 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세균이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고세균이다, 고균이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은 보통 진정세균 얘기하는 거고요. 좀 극한 환경에서 많이 살아가는 형태의 어떤 세균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균 또는 고세균이라 부르죠. 이 둘의 특징은 둘 다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고 핵막 등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유전 물질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 뭉쳐있는 형태의 핵양체가 관찰된다. 우리 책 아까 4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에 핵양체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표기도 해놨고, 그죠? 오케이, 핵양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또 쉬운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을 보려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봅시다. 유전체, 유전자,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총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 전체를 다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전자는 DNA의 어떤 정보를 가지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 전체가 다 어떤 유전 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mRNA와 그다음에 리보솜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 부위도 존재하지만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기능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뭐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억제나 뭐 촉진이나 이런 거 뭔가 주변에 도움을 준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의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정말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핵세포,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닫힌 또는 뭐 폐쇄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형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원형입니다. 원형 또는 환형이라고도 불러요. 고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전자연미경상으로 염색체들이 서로 응집한 아까 말씀드렸던 핵양체가 확인된다. 자, 핵양체는 핵막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유전 물질이 뭉쳐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핵세포는 본인이 직접 생명활동에 필요한 즉 물질 대사에 필요한 본체 DNA가 있어요. 본체 염색체가 따로 있어. 이 친구가 핵양체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따로 같이 있지 않고 조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미드. 그거는 세균마다 조금씩 다른데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없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체 DNA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그 세균 자체가 프로캐리오틱 셀이 그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존이 불가능한데 플라스미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말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대사라든지 아니면 항생 효과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DNA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아까 책 보셨죠? 4페이지에 보시면은 플라스미드가 따로 이렇게 무슨 고무줄처럼 그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게 플라스미드다. 그래서 생명공학에서는 플라스미드를 꺼내 가지고는 이제 제한 요소 처리를 해서 이걸 뜯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전 정보 또는 유전자를 끼워 넣어 가지고 다시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집어넣어서 이걸 또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원형의 DNA로 구성된 건데 원핵세포에게 필수는 아니야. 그런데 특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DNA를 얘기하고 물질 내사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내성, 항생 효과를 내는 걸 막아내는 그죠? 그런 내성 등을 갖고 있는 어떤 특수화된 DNA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각이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덩어리를 넣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림 보셨다시피 이렇게 원형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세포 활성을 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배웠던 내용 중에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7가지가 있죠. 이거 이제 생명체라고 분리우려면 7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성들 중에서 모든 세포,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이 3가지더라 라는 거야. 3가지. 자, 봅시다. 물질 내사,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존재하죠. 물질 내사에 어떤 작용이 있어야지만 그 세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의 화학적 전환을 통해 가지고는 에너지를 넣거나 또는 뭐 에너지 생산을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장, 세포 분열로 인한 세포 수의 증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생장은 몸집이 커지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수의 증가라는 거. 그 다음에 진화, 새로운 종의 발현과 새로운 특성 획득한다. 진화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소진화와 대진화를 떠올리시면 되죠. 소진화 같은 경우에 DNA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든지 빈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는 유전 정보가 염기 서열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 바뀌어 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변했다, 진화한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진화한 게 소진화 같은 경우에는 생물체 종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진화. 그런데 대진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한 정보의 어떤 변화가 축적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있던 어떤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어떤 정보를 가진 세균이나 미생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걸 우리가 새로운 종이 발현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미생물이 탄생한다. 요게 이제 모든 세포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 여러분 책은 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물질 내사. 우리도 그림만 봅시다. 두 번째, 일부 세포, 즉 아까 전에 했던 물질 내사, 생장, 진화는 모든 세포가 하는 거야. 그런데 일부 세포에서 나타나는, 즉 안 나타나는 세포도 있다 이 말이겠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화, 세포가 변형되거나 구조가 바뀌어 나가면서 자신이 뭐 살아갈 때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새로운 자손을 만들기 위해 뭐 포자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세포 형태로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상호 연락, 뭐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물론 이제 세포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가는 세포도 존재하겠지만 다른 세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화학 신호나 반응 같은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전자 교환. 자, 화학물질에 의한 상호작용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유전자 교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일부를 다른 세균이나 세포에게 넘겨주면서 그 유전 정보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평적으로 이제 유전 정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보가 섞이면서 일종의 그죠? 유성생식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유전자 교환이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운동성, 자기 추진에 의한 움직임. 그죠? 물론 움직임이 없는 세포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선모라든지 편모라든지 독특한 구조화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운동성이 있더라. 괜찮죠?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책 보시면 돼요. 책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모든 세포가 반드시 하는 거. 메타볼리즘, 그로스, 에볼루션. 그죠? 물질 내사, 생장, 진화. 그 다음에 일부 세포에서, 일부 세포는 하지만 일부 세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화,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컨택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네틱 익스체인지, 유전자 교환, 수평적 이동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도너셀과 받아는 이제 주는 거, 공여자, 이거는 수여자죠. 그 다음에 모틸리티, 이건 움직임. 여기는 플라젤럼이 나와 있는데 편모가 움직이면서 그 세포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다. 자, 요게
세포에 있어서 특성 중에 하나다. 됐다. 자, 넘어가서 5페이지의 오른쪽 칼럼 보시면은 미생물과 생물권에 관련된 지구의 역사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지구 나이가 전체 46억 살 정도 됐대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최초의 세포는 38에 39억 년 전에 발생을 했다. 물론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 아주 옛날에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약 20억 년 전까지는 대기는 무산소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현기성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속 영양 생물 중에서 산소가 없이도 영양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세포, 생물들이 먼저 등장을 했을 거야. 그죠? 그러다가 세포를 생산하는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가서 하겠지만 남세균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있죠. 시아노박테리아. 그 친구가 산소를 생산하게 되면서 점차 주변에 산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호기성 세균이 등장을 하게 되죠. 순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최초는 유기물질이 풍부한 지구 환경이었기 때문에 현기성,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종속 영양을 하는 생물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그러다가 이제 유기물질들이 점점점 고갈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영양물질을 직접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독립영양이라고 하죠. 독립영양. 이때부터 뭐 한다? 산소를 생성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산소를 이용한 산화작용으로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영양물질의 에너지 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종속 영양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호기성이다. 즉 산소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죠. 이렇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구 역사에서 최초의 생물들이 어떤 영양 방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20억 년 전까지 대기는 무산소 환경이었다 그랬으니까 요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무산소 환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산소 생성되면 바다에 산소가 많이 형성되고 그 산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뭘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오존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오존을 형성하게 되면서 육상 생물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죠. 자외선을 차단을 하니까. 자, 요 상황. 그다음에 산소를 생산하는 광합성 생물의 진화까지 물질 대사는 완전히 혐기적이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종속 영양 생물이 산소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혐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혐기적이다. 혐기. 괜찮죠? 그럼 얘는 호기겠죠, 호기. 오케이. 이게 혐자가 한자어인데 혐자가 이제 혐오한다 이 말이에요. 기체가 산소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란 뜻이겠죠. 그럼 얘는 호, 좋아한다예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환경이다. 그죠? 약 10억 년 전까지 생명체는 예외 없이 미생물이었다. 그죠? 10억 년 전까지. 그럼 사실상 다세포 생물 형태의 어떤 고등화된 형태의 생물들은 10억 년 이후에, 그죠? 지구 역사에서 10억 년 이후에 생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 없이 미생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종속 영양 생물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지구 환경은 어땠는가? 이거는 아직까지 학자들의 추정이긴 한데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리와 밀러의 실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리와 밀러 실험.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유리와 밀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밀러가 최초의 지구 환경에서는 화학적 진화가 발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갑자기 유기물이 뿅 하고 나타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원시 지구 상태를 생각을 해보니까
최초의 지구가 형성됐을 때는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미행성체들이 지구를 자꾸 때리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니까 점점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은 돌멩이도 녹아버리는 용융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땅인데, 그러니까 마그마처럼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요. 마그마의 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감소하고, 그러면 충돌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돌열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식는 거죠. 식으면서 우주 외부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H2O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을 텐데 이게 식으면서 하늘로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대기를 형성할 거고 그 대기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되면서 비로 내렸을 거야. 그럼 비가 쫙 내릴 때 그게 하루 이틀 내리는 게 아니야. 몇백만 년, 몇십만 년을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니까 그게 나중에 바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바다가 되는 과정에 이제 천둥번개 치고 그 다음에 마그마의 열도 남아 있었을 테고 다양한 에너지가 그 지구 그 바깥에서 태양풍에 의한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도 들어올 거고 그런 어떤 극한 환경이었을 거야. 에너지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원성 기체들도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오늘날 보여지는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기 물질들이 형성됐을 거야 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유리랑 밀러란 학자의 실험에 의해 가지고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떤 유전물질은 어떤 이러한 형태로 유전물질뿐만 아니라 영양물질 다 이런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라를 증명을 해내. 그러면 최초의 형태의 바다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바다의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다 어때요?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되게 맑은 바다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유기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바다가 마치 우리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 식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로 먹는 스프 있죠. 콘스프 이런 거. 걸쭉한 형태의 바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프의 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질이 풍부하니까 얘가 굳이 영양물질 만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산소도 없는 환경이니까 그냥 대충 먹다 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혐기성 환경이었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종속영양생물이 혐기성 과정에서 영양물질을 다 소모하고 나면은 바다가 점점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영양물질의 양이 주니까 이제 영양물질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이후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를 이용한 어떤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한 종속 영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아마 자색 세균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적힌 거 보시면 무산소 생성 광합성 생물이라 돼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산소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론 광합성은 해. 빛을 통해 가지고 영양물질을 만드는 건 맞는데 뭐는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산소를 생산하지는 않더라. 그게 아마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최초로 무산소 생성 광합성 생물로부터 진화된 남세균이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산소가 지구에 풍부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10억 년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최초의 어떤 생물은 지금 현재 삼력 6개라고 하죠. 삼력 6개. 여기 도메인인데 삼력 도메인이에요. 세 개의 역, 세 개의 도메인. 우리 이제 세균역, 진정 세균역. 그다음 고세균역. 그다음에
진핵 생물력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영역이 존재한다. 요 영역을 최초의 어떤 공통 조상이 존재할 것인데 그것을 뭐라 부르자? 루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뭐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는데 여러분 책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에 루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그림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 박테리아, 아키아, 유케리아가 있는데 이 친구의 공통 조상이 뭐다? 루카라고 한다. 됐죠? 요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최초의 인류 어머니가 이름이 뭐였죠? 최초의 인류 어머니 이름이 루시예요. 루시. 영화도 있잖아. 그 최민식 배우 나오는 거 루시. 이게 비틀즈 노래예요.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 발굴팀이 있겠죠. 발굴팀이 노동요처럼 옆에 라디오에 그 카세트 테이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틀어놓고 이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대. 근데 그때 최초의 인류 어머니로 여겨지는 그 유해를 발견하는데 그 유해를 발견할 당시에 나오던 노래가 이거였대요. 그 루시 인 더 스카이 뭐 다이아몬드인가 아무튼 그 노래인데 비틀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야 그럼 이 여성의 이름을 루시라고 이름을 짓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야 이건 최초의 인류 어머니잖아. 야 최초의 미생물도 있겠지가 된 거야. 그리고 이름을 약간 비슷하게 지은 거야. 약간 끼워 맞췄어 약간. 끼워 맞춰가지고 루시 야 이거 최초의 의미잖아. 그럼 우리도 최초의 의미를 넣자. 그럼 루시 하면 조금 짜치니까 루카라고 하자. 괜찮죠? 학자들 보면 참 재밌어.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자존심 싸움인가 봐. 아무튼 루카 이름 지은 것도 좀 특이하죠. 노동요 틀었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를 이름을 지어. 루시. 아 그리고 그 영화 루시에 보시면 그 장면도 있잖아. 그 루시가 무슨 뭐 약에 취해가지고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신인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최초란 뜻이에요. 최초. 루시란 뜻이 영어권에서. 자 넘어갑니다. 아무튼 생물권에서 미생물의 풍부도는 어마무시하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생체량이 가장 많다고 했었고 당연히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생물량이 어마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생태계는 미생물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자, 미생물 활동이 없다면 사실상 생태계도 없다고 봐요. 그렇겠죠?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돌리는 이 환경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미생물 활동으로 서식지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변화된다. 그죠? 만약에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있어. 어느 날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웅덩이가 발견됐어. 근데 물웅덩이를 보니까 처음에 물만 존재했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 유기물질이 들어가고 미생물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점점점 변화될 거야. 예를 들어서 남세균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세균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물웅덩이 내부는 산소가 풍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메탄 생성균이라든지 다른 어떤 미생물 들어갔어. 그러면은 거기는 산소가 생성되지 않고 메탄이 생성되기 때문에 죽은 형태,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물 웅덩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서식지 환경이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존재 여부와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생태계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과 관련된 어떤 생태학 연구를 하신 분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각 생물에게까지 이런 미생물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야. 아, 미생물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생물량, 생체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도 존재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한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남세균, 그죠? 사이아노박테리아. 자, 그림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요. 이게 전체 지구의 사이클을 봤을 때, 그죠? 최초로 셀룰러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처음 형성된 시기, 그 다음에 혐기성 환경일 때, 그 다음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형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산소가 형성되고, 산소 형성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생물체가 등장하게 되고, 현재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미생물을 아무래도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큰 화두겠죠. 그리고 이 인류 역사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이 인류의 어떤 역사를 세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낸 책이 있어요. 총균쇠 들어보셨죠? 총균쇠, 그죠?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균 이거야. 점. 그 다음에 쇠, 철기. 요렇게 세 가지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점이 아무래도 인간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병원, 그러니까 병원체 얘기하는 거죠. 미생물도 물론 지구 전체 생태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미생물도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나쁜 해를 끼쳐가지고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미생물도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질병원이라고 부른다. 자, 개발도상국에서의 주요한 위협이다. 그죠? 현재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위생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사망자 수가 상당하대요. 아직도 2025년 지금도 그렇대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위생관념이라든지 어떤 방역, 예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는 계속 이 원인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병원체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 그죠?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사망 원인은 그거였어요.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그죠? 그 다음에 역병 돌아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왕들은 죽었던 그 조선 왕이죠. 죽었던 첫 번째 원인이, 첫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종기예요. 종기. 물집 생겨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종기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세균이 서식하잖아. 미생물이 서식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그 당시에는 항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이제 급성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서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명한 정조대왕도 그걸로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과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사망 원인은 이거였어. 세균성, 바이러스성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어때요? 좀 바뀌었죠? 암, 그다음에 사고, 자살. 그죠? 말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어떤 글자들이에요, 전부 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의 이해, 그렇죠? 위생, 의료, 예방, 항생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런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인류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전 국민이 이런 어떤 질병의 이해를 위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백신도 주사받고,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위생이죠. 그다음에 적절한 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는 의료를 받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업과 영양소. 그렇죠. 미생물도 마찬가지. 농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질소가 중요해요. 질소.
이게 질소가 공기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은데 사실 이 질소는 생명체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질소 자체가 N2,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삼중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화학작용이 있어줘야 이걸 끊어내고 쓰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누굴 이용한다? 그렇죠.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콩가 식물과 뿌력 박테리아의 상미 공생 관계에 있어서의 질소 고정 작용이 있죠. 그래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어떤 질소원으로 만들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N2를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땅 속에 뭐가 많아져? 질소원이 풍부해지니까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황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추동물, 우리 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초식 동물들.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이제 살이 여러분들 아마 경험 있을 거야. 살 찌고 나면은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뭐 많이 먹어요? 그치, 풀 많이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가지고 샐러드를 많이 먹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빠지지 않더라. 자, 아무튼 많이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봐봐요. 이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풀을 먹었을 때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얻을 수 있지만 탄수화물과 같은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식 동물들 있죠. 소, 토끼 이런 것들. 소를 한번 봐봐. 소 어때? 걔네들 고기 먹어요? 안 먹어. 뭐 먹어요? 염을 먹잖아. 그러니까 풀 먹어요. 풀. 그러니까 풀을 먹는데 이렇게 덩치가 이만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세포벽에 있는 셀룰로스 성분들이 포도당의 중합체죠. 그래서 이 포도당 중합체를 끊어낼 수 있는 셀룰로스 분해 요소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효소가. 이게 그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먹어도 내 몸속에 탄수화물원이 들어왔지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루멘을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 뭐가 존재해요? 미생물이 존재해요. 즉 셀룰로스 분해 요소를 분비해 가지고는 체내로 들어온 풀 같은 것들, 이런 세포벽 성분들이죠.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당 성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 성분으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농업에도 이용될 수 있다. 네. 책은 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영양소로서 인간의 대장 내 미생물이 존재하죠. 비타민 및 필수 영양소를 이제 소화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인간 자체 하나의 생물이 맞지만 장 내에도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좀 유해 세균이라든지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공생관계에 있는 미생물 군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많이 불러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대장내 미생물. 이게 영양소 소화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죠. 2번, 오염된 음식과 병원성 미생물을 저항한다. 그죠? 내 몸속에 들어왔던 음식물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이제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다.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또는 살모넬라.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질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닌데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속에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서 내 몸의 어떤 변화가 좀 크다라는 거를 조금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제가 이 말 듣고 되게 놀랐는데,
되게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른 사람의 변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빼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분별을 하겠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뚱뚱한 사람 몸 속에다가 이제 장내에 집어넣으면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뭐처럼? 날씬한 사람처럼. 그럼 바뀌고 나면은 이 바뀐 것 때문에 그 뚱뚱했던 사람이 살이 빠진대요. 그죠? 그걸 어느 정도 발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만 연구하는 뭐 의학자나 생물학자가 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됐죠?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품과 산업 그리고 환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요. 식품, 산업 어떻게 돼 있느냐. 식품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식품, 김치, 치즈. 치즈 맛있어, 그죠? 그 다음에 낙농 제품, 피클, 빵 이런 것들 다 식품에 미생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만들고, 생물 발효를 통해 가지고 에탄올 같은 거 만들면 연료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생물 정화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름이나 농약이나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을 통해서 주변 자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물 정화 방식을 바로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염된 환경에 미생물을 직접 투입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폐수 처리장 이런 거 아시죠? 거기 가면 폐수 처리하는 이제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는 미생물을 직접 투입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착 미생물, 즉 이미 그 오염된 환경에 이미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아까 봤던 그림, 요거는 질소 고정하는 거죠. 질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소이빈 플랜트가 이제 콩가식물이죠.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요걸 같이 이제 공생관계에서 질소원을 얻는다. 그래서 질소 사이클, 황 사이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얻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멘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장내 미생물이 이 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반추동물들이 윗속에서 셀룰로스 분해 요소를 분비하는 미생물과 공생관계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원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원서도 보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멋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The role of the infinitely small in nature is infinitely large. 루이 파스테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테르.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 자연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들, 무한히 작은 것들의 어떤 역할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다. 그게 바로 미생물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걸 파스테르라는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뒷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